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민영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8강 미래교육, 인공지능 시대 미래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자, 1번 인간 고유의 능력인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지성 작가가 에이트라는 책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의 능력이 있는데 그게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능력에 대해서 이 시간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을 차단하고 독서하고 사색하며 소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할 수가 있다. 네, 그저 스마트폰 그만 봐라. 책 읽어야 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설명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또 인간 고유의 능력인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임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 그리고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간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입니다. 자, 에이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온 거예요. IBM은 이런 식으로 뉴컬러 이렇게 페스티벌이라는 걸 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 읽어보겠습니다. 2016년 11월에 있었던 일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됐다. 발신인은 IBM 최고 경영자 지니 로메티였다. 그녀는 편지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대통령 당선자님, 이제 4년제 대학 졸업장은 무의미합니다. 화이트 칼라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화이트 칼라는 앞으로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것입니다. 블루 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뉴 칼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미국 국민은 인공지능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뉴 칼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처음 보는 단어들이 있죠. 일단은 화이트 칼라라는 단어가 있고요. 블루 칼라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뉴 칼라라는 단어가 있어. 자, 이 세 개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일단 연도도 좀 잘 보면 좋겠죠. 연도가 2016년이야. 얘들아, 챗 GPT가 GPT가 나온 게 얘가 2022년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6년이나 벌써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여기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런 건 뭐냐면요. 이제 노동자들을 보통 분류를 할 때 화이트 칼라라고 분류하기도 하고 블루 칼라라고 분류하기도 해요. 화이트 칼라는 이제 지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무직 이런 사람들이 되겠지. 블루 칼라는 이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블루 칼라라고 하는데, 이런 화이트 칼라랑 블루 칼라가 이제 인공지능에게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IBM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서 새롭게 주장한 게 뉴 컬러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뉴 컬러가 뭔지는 밑에 나와 있죠. 네. 디지털 역량과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 그러니까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이제 뉴컬러 이제 직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코딩을 할 수 있는 인재,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인재, 그런 인재들이 빅테크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할 때 국가 경쟁력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자,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2016년이면은 벌써 꽤 시간이 흘렀죠. 10년도 더 됐는데 이제 미국은 이때부터 인공지능 교육을 열심히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지성 작가가 좀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볼게요. 근데 IBM이 하고 있는 뉴칼라 스쿨이 조금 실망스럽대. 왜냐면은 이제 인공지능 산업 종사자를 기르는 교육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코딩에 대해서 알려주고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뭐 그 이상 되는 거는 좀 알 수가 없었다. 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에 핵심들 한번 볼게요. 어, 그러니까 위에 얘기들은 그런 얘기야. 코딩도 하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워야 되지만 그런 것들도 대체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대체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뉴컬러 교육과 표준 교육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다. 되도록 받아야 한다. 단 인간 고유의 능력,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갖추면서 해야 된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인간 고유의 능력인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갖추면서 코딩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데이터 분석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야지 미래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요약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뉴칼라 교육과 코딩 교육은 되도록 받아야 한다. 단, 인간 고유의 능력인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갖추면서 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슬슬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 뭔지가 조금 궁금하겠지? 성찰 질문 한번 볼게요. 인공지능 발달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해서 미래에 뭐 취업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어떤 준비를 해야지 취업을 잘 할 수 있고 나중에 미래를 좀 잘 대비할 수 있을까? 어떤 공부들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죠. 그 다음 코딩과 인공지능 공부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나요? 네, 잠깐 일시 정지를 하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 줄씩 정도 생각하고 글을 써보세요. 자, 시작. 네, 넘어가겠습니다. 공감 능력입니다. 자, 공감 능력부터 시작을 하자. 공감 능력이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의 입장에서 느끼고 이해할 줄 알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다. 특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에 서서 생각하고 느낄 줄 알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구체적 행동을 하는 능력이다. 여기서 구체적 행동을 할 줄 아는 능력이다. 자,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작가는 이제 공감 능력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 빅, 미들, 그 다음에 리틀 이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밌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좀 이야기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누가복음, 이제 성경에 나온 얘기인데요. 저 위에 그림이 있지.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사람이 다쳐서 쓰러져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도와줬다는 말이지.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이 쭉 있으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재밌어요. 뒤에 이제 신학교에서 비슷한 실험을 한 거야.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했던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라고 미션을 준 거지. 근데 그 사이에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호흡곤란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은 이제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남을 위해 살아야 된다, 좀 이런 설교들을 그 신학생들이 준비했을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설교를 준비를 하러 가는 길에, 그러니까 이게 평가가 들어 있었겠지. A뿔 받으려면은 가서 설교를 잘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40명 중에서 34명이 못 본 채 지나쳤다는 거야. 네, 그 연기하는 사람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말은 그거야. 여러분, 공감 능력이란 이런 겁니다. 공감 능력이라는 건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 네, 글씨 좀 다시 쓸게. 지식과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신학생들도요, 공감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 지식이라는 거는 공감을 해야지 알고 있었고, 기술, 어떻게 이걸 말을 해야 될지, 그 방법은 아는 걸 기술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 지식과 기술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공감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밑에 볼게요. 공감 능력이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의 입장에서 느끼고 이해할 줄 알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다. 공감에 대한 지식과 기술만 가진 사람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된다. 그래서 성찰 질문도 다시 한번 좀 일시정지하고 좀 생각해 본 다음에 한 줄 정도씩 써보세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깊은 공감을 가지고 도움을 준 경험이 있나요? 미래 사회에서 공감 능력이 창의성만큼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잠깐 시정제하고 써봅시다. 자, 시작. 네, 2번은 또 특히 뒤쪽에 답이 있어요.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3번 창조적 상상력입니다. 창조적 상상력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자, 여기 정의가 나와 있어. 창조적 상상력은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기존에 있던 것에 혁신을 일으키는 능력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던 거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 그런 상상력, 창의력을 창조적 상상력이라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빅, 미들, 리틀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문장 이거야 얘들아. 여기 별표 쳐보세요. 기존에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기존에 있었던 것에 혁신을 일으키는 창조적 상상력은 공감 능력을 통해서 발휘가 된다. 자,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통해서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공감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자, 각 사례를 볼 건데 여기만 좀 읽어볼게요. 벨인데요. 벨이 이제 전화기 발명한 사람이지. 벨의 어머니는 청각장애인이었다. 벨은 그게 마음 아팠다. 어떻게든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문장은 공감 능력을 이제 발휘했다는 거죠. 공감을 발휘했다. 하여 청각장애 극복을 위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던 벨의 시야에 다른 청각장애인들이 눈에 들어왔다. 벨의 관심은 어머니의 청각장애 극복에서 인류의 청각장애 극복으로 확장되었다. 이후 벨은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자신의 삶을 장애 극복을 위한 발명 활동에 바쳤다. 그 결과 현대식 보청기의 기반이 되는 전기장치가 부착된 최초의 보청기와 전화기까지 발명했다. 즉, 밑줄 쳐봐. 벨의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발명은 인류의 장애 극복이라는 위대한 공감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통해서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어머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른 청각 장애인에 대해서 공감을 느끼고 그걸로부터 확장을 해서 이제 이렇게 보청기와 전화기를 발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죠. 위에 있는 거. 창조적 상상력은 공감 능력을 통해 발휘가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 밑줄 친 부분들도 한번 다시 볼까? 인공지능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의 입장에서 느끼거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공감 능력이 없다. 인공지능이 공감 능력이 없죠? 선생님, 저는 여러분 선생님은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수학 전공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원리에 대해서도 사실 공부를 많이 하는데, 자, 인공지능이 하는 것들은 사실 모방을 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거라고. 진정한 공감 능력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통해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기존에 있던 것에 혁신을 일으키는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류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그 공감 능력, 그 공감 능력으로부터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했을 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들은 인공지능에게 절대 대체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그거예요. AI, 인공지능은요, 공감 능력을 창조적 상상력으로 발휘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단지 모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위에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청차 질문, 이것도 살짝 일시정지하고 한번 보세요. 창조적 상상력이 공감 능력을 통해 발휘된다는 본문의 내용에 동의하나요? 2번, 독서, 사색, 글쓰기, 소통으로 내 생각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통해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나요? 자, 2번은 뒤쪽에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할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일시정지하고 한번 한 줄 정도 적어보세요. 3번, 잘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러한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왜 이런 것들을 좀 하지 못하고 있나? 뭐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없었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귀찮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내가 스마트폰을 많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조적 상상력과 공감 능력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해야지. 자, 여기 써줄게.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 자, 이거를 발휘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해야 되거든?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게 있어. 방해하는 게 여기 작가는 디지털.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좀 내려놔라.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만나고 책을 읽고 사색을 하고 자연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문화를 가까이 해라. 자, 그런 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 자,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사색을 하고 글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연을 가까이 하고 문화를 가까이 하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기를 수가 있고 이게 바로 AI에게 대체되지 않는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제 디지털 스마트폰이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차단을 적극적으로 하자.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야. 실리콘밸리 학교에는 IT 기기가 없다. 자, 실리콘밸리 학교인데 여러분 실리콘밸리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대학교가 있냐면은 스탠퍼드 대학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명문 사립학교들이 많아요. 그린우드라든지 페닌슐라. 자, 밑에 있죠. 여기 페닌슐라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린우드 이런 데가 있는데 월도프 학교도 이런 데도 있고요. 이런 학교들은 초등학교 중학생 애들한테 휴대폰을 아예 안 준다는 거야. 그래서 자연을 가까이 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칠판에서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들 4번 한번 다 읽어보세요. 자, 5번. 하버드가 버린 것과 취한 것. 이제 하버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버드에서 이제 학생 중심 교육을 이제 단행을 했고요. 그 중에서는 하버드 의대에서 플립드 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근데 이 플립드 러닝은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하는 수업 방식과 거의 동일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강의를 제공해주고 실제 수업에서는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네. 뭐 그런 수업인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이 교육학 수업도 자, 이렇게 학생 중심 수업, 하버드가 하는 이 플립드 러닝과 유사한 수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공감 능력과 창조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그게 이론적으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알아주세요. 가르치기, 설명해보기, 토론하기가 이제 정말 효과가 높았더라. 강의만 들으면은 효과가 이제 다 날아가더라.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6번이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독서와 사색을 하고 예술과 자연을 접하며 사람들과 진실하게 교류하여라. 자, 그래서 핵심들 읽어볼게요. IT 기기를 차단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IT 기기에 중독된다. 중독은 종속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으면은 스마트폰에 종속된다는 거야. 내가 유튜브를 너무 가까이 하거나 인스타그램 너무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 그거 없이 못 살게 되는 중독, 종속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바람직하지 않겠지? 반면에 IT 기기를 차단할 줄 아는 사람들은 독서와 사색을 하고 예술과 자연을 접하며 다른 사람들과 진실하게 교류하면서 자기 안의 인간성과 창조성을 발견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를 끄고 스마트폰을 끄고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선생님 진심으로 이제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 하루를 스마트폰으로 시작하고 스마트폰으로 끝내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 대가로 당신은 여러 능력을 상실했을 것이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제 당신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 차례이다. 하루 중 두세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독서하고 사색하고 글을 쓰며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사람들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에이트입니다. 그래서 얘가 2018년도에 나온 베스트셀러 책이거든. 그래서 이지성 작가의 책이니까 여유가 된다면 꼭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요. 우리가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 갖춰야 되고, 그 방법으로 독서와 사색을 하고 예술과 자연을 접하며 사람들과 진실하게 교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맨 뒤에 이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어. 이제 이루다 문제인데 인공지능 챗봇이 나와서 이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였어.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었고, 두 번째 차별 혐오 발언이 있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자, 이렇게 처리한 업무를 지정해주고 적절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자, 이렇게 인간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얘기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세 가지 학습 목표였어. 보면은 네, 학습 목표 세 가지. 인간 고유 능력인 공감과 창조적 상상력, 디지털 차단하고 독서, 사색, 소통하는 것의 중요함,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과 인간이 해야 할 일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잘 공부하고 네,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네, 교과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자신만의 언어로 정리해보세요. 네, 고생했습니다.